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83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는, 세 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준석 최고위원이 또 오늘도 안 나왔네요. 네, 세 분과 함께하는 또 프로를 진행하는데 매번 이 보수 대통합 문제를 거론하려다가 맨날 중단되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처음 시작을 면회는 갔다 왔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갑수형 원하는 대로 보수 대통합 문제를 과연 보수 대통합 가능할까? 또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홍문종 또 전 사무총장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친박계죠. 그리고 이쪽은 이게 하여튼 친박계는 아니고 그죠? 비박과 친박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또 어그러졌습니다. 자,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갑수형이 또 먼저 포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시점에서 구속 불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정을 베풀지 않은 취지라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을 처벌하는 그 전체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불구속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이 한국 사회 개혁 과정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를 좀 인정해주고 전 대통령이라는 거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해서 아니 지금 이미 우리가 예우를 좀 갖추자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뭐 누가 뭐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자 이런 거죠. 불구속 상태면 일단 재판정에 지금 안 나오듯이 계속 안 나오면서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 적당한 시기에 그야말로 적당한 시기에 그 가석방 형태로 할 수는 있겠죠. 보석 상태로 나와가지고 불구속 과거에 박정희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랑 과거에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예전에 그 미국으로 망명시켰던 정책 선택, 그건 뭐 미국의 요구에 의했던 거죠. 그 비슷하게 뭐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국면의 전체의 뭐 대통령 지지도를 떠나서 시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세력의 처벌이고 그 과정인데 뜬금없이 지금 와서 갑자기 보수 대통합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아니, 결론을 한번 내요.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친박계에서는 통합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되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서 지금 현 국면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는 지금은 이미 어떤 현 국민들의 관심사에서도 벗어나 있는 일이고 재판 중이고 사법부의 판결만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지금 현 정치권 내에 있는 그 보수 진영에서 합친자 말자는 전제 조건 이게 왜 들어가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통합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난 이제 한미병 의견에 동감인데 그건 이제 정치적 서로 노림수로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 이제 김갑수의 의견에 이제 반박을 하면은 내가 어제 밤에 부시 전 대통령의 그 국가 장례식을 봤어요. 근데 생방송으로 CNN으로 봤는데 그거 보면서 참 미국 국민들은 참 행복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품격이 있고 참 그 중계를 하는데도 중계 자체도 너무 품격이 있고 장례식 절차 자체도 너무 품격이 있고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 전직 대통령들 부부가 쫙 앞에 앉아 있는데 카터 대통령까지 뒷자리는 각 부통령들이 부부로 쫙 앉아 있고 야 진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근데 잠깐만 거기 중간에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부시 막 욕하고 이런 거 없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꼭 그렇게 구속을 해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을 구속을 해서 재판 받아서 재판에서 형이 나오면 그때 살아도 되는 거지. 재판을 왜 꼭 구속을 시켜가지고 인신을 딱 잡아놓고 무슨 도주의 염려가 있습니까? 왜 증거도 그렇게 이제 다 아니 왜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악다구니로 그냥 아주 그냥 넌 한번 아주 죽여봐라. 아니요. 그게 개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좌우 진영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는 법의 논리로만 얘기해야 되는 게 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혐의라든지 징역에 지금 선고받고 있는 형량이라는 게 20년 넘게 이런 그 형량이 나오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역대 그런 재판을 하는데 불구속 재판한 기록이 한국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어찌됐든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중형에 준하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구속수사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물론 심정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건 나도 알지만 그리고 아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심정적으로 동의 안 하는 거야. 보수 대통합을 동의하는 원하는데 거지, 뭐 그 두 동의하지 세력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네. 불구속 수사 석방 결의안을 채택하면 통합을 논하겠다.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아니 근데 그거는 동의했잖아. 결의안 촉구하는 거는 동의를 했어요. 그거는 내가 동의를 했는데 그거는 서로 정치적 목적으로 그거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건드리는 건데 그건 뭐 그건 내가 결의안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함의병 의견에 동조하는데 나는 국가의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야. 국민이 뽑아줘가지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재판받고 결과가 나와서 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있어봐. 재판받고 나는 그 형무소 보내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이미 탄핵됐으면 탄핵으로서 심판은 다 받은 거예요. 그걸로 모든 심판을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탄핵받은 대통령, 불미스러운 대통령으로 남으면 되지. 그걸 꼭 유치장에 넣고 그걸 꼭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러느냐 이거지. 네, 지난 과거사를 얘기하기 하면 맴돌이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이봉규 씨 입에서 다행히도 국가의 품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대통령에 대한 존중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저런 고마운 생각도 걸로 끝내 이 사람. 저런 생각도 할 줄 아는구나. 요 토단다 또 but however 이러면서 아니 또 그 나오고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난 시절에 사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과 세력과 그들의 최고의 명예를 온몸에 갖고 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가를 얘기하기로 하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지금도 나 벌떡 일어나요. 자, 그 논에서 그 앞서 얘기를 할게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 외신 기자가 한 미리 예언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 정치의 가장 불행한 일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아니, 외신 그거는- 기자가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이 민주화가 돼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그 당시에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형의 최종 확정심까지 다 받아요. 그 처벌 과정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비난받을 일이 있었고 맞지만 한국 정치사의 가장 불행한 일이 이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 이후의 일이 줄줄이 감옥 간다. 줄줄이 이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과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만 그래도 했죠. 친구 같은 정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면서 자기 지지 세력 내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릇으로 이 나라를 통합을 이끌겠다 그러면 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의 길을 가려고 봐요. 동의하는데 문재인 네. 대통령도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사법부가 재판 절차에 돌입해서 그렇죠. 그건 하는데 끝나야 돼요. 갑자기 대통령이 그 재판 중간에 아이, 이 대통령 우리나라는 권한- 제왕적 대통령. 아니 못해요 그래도. 권한을 발휘하는 게 기자회견으로 한마디 할 수 있죠. 아니 그 정도의 힘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예요? 지지자 반대자를- 우리가 엄청난 무슨 일인데 소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지, 이 보면서 사람은.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처럼 가장 강한 정부를 본 대통령- 적이 잘하고 없어요. 있어요. 아이, 들어보세요. 진짜. 대통령 야 오늘 대신해라 그냥. 아 진짜로요. 그럼 문재인 가장 강한 대통령. 그렇지. 지금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련 뭐 여러 가지 애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련이 전 아니고 사회적인 기류는 미련이 아니고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면서 전쟁 위기까지 끌고 갔던 그것도 자기 집권 기반 강화를 위해서 뭐가 전쟁- 한 국가를 전쟁으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몰고 이거는 갔던 뭐가 그 대통령에 정치적- 대한 처벌은 뭐가 전쟁이야?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는 웬 전쟁으로 몰고 사용은 안 시켰잖아. 전쟁의 논제, 그러니까 그거는 김갑사님 논지가 좀 지나치다고 아니, 봐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박근혜 제가 대통령이 말하는 전쟁을 건 벌였어요? 아니, 아이고. 제가 말하는 논지는 몰라? 뭐냐면 뭐가 몰라요? 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으로 몰았다는 그거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가짜 뉴스를 아니. 이거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돼. 보는 가짜 뉴스. 시각이 보는 중도가 왜 시각 들고 일어났는데 전쟁 날까봐 보는 그랬어. 시각이 이렇게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다른 거니까 정치적 판단은 제외하고 전쟁이라니. 지금 가짜 현재 뉴스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 재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력은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만일에 뭐 어떻게 검찰에 영향을 줘서 불구속 수사를 하면 어떻게 했냐는 말하는 순간 이거는 대통령의 월권이에요. 그래서 말 못해요. 모든 재판은 빨리 끝나는 수밖에 없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사면권은 기대하고 그리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충분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을 떠받쳤던 세력들의 충분한 반성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면하고 풀어주고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이 한국사의 진전은 다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 얘기하니까 펄쩍 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얘기인가요? 좀 말을 왜곡하지 아니,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잖아요. 전쟁 박근혜 위기 국면까지 불과 우리는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남북 관계를 그야말로 뭐에 의해서 고의적이었는지 상황 논리였는지 계속되는 악화 국면 때문에 북은 북대로 자신들의 유일무이한 군사력밖에 없는 국가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박근혜 정부는 그냥 있는 대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 남한 의사라는 거와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가슴 조이는 상황들을 아니, 여러 번 언제- 겪었어요. 그게 나는 시국을 우리가 그거는 다른 현실을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아니 거예요. 형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옆에. 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북한을 압박해서 박근혜 북한이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압박했던 건 사실이죠. 그게 핵을 포기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대통령은 판단을 한 거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 전쟁이 임박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전쟁이 올 수도 있다라는 나는 공포심을 나는 좌파진영에서 지금이 가져- 오히려 전쟁의 위기. 그러니까 보는 제가 거예요. 이거는 나는 보는 지금이 오히려 더 예, 불안해요. 시각이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러다가 청주전선 다 지금 나는 GP 없애고 이러다가 지금 불안해서 그렇죠. 국가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3만 명 시대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어. 데이터 봐, 자, 데이터. 그만- 나라를 열 불안해서 뜨는 거야. 전쟁 날까봐 불안하고. 자, 그러니까 예? 그것도 먹고 살기 아니, 힘들어서 뜨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가 있냐 그러면 이 나라의 그런 모습이 불안해서 떠날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있는 지금이 더 불안한데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야. 여기 있는 재산을 다 갖고 떠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갖고 나가게 한다든지 외국 나간 걸 막지는 않잖아요. 한민평도 여권 가지고 다니잖아. 지금 빼 어디 갔어? 여권 없어요. 빼 어디 갔어? 여권 가지고 다니는데. 없어요.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틀면 전쟁이라도 하지 않은 세력과 평화 추구 세력이 시민사회에 의해서 막 갈등을 빚다가 현재 평화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뭔 그 야, 소가 웃을 일이다. 아니, 야 웃자 박근혜 그냥. 대통령도 평화를 추구했죠. 자, 평화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추구하는데 돼. 박근혜 무력이 대통령이 좋아한 평화를 거지. 추구하는데 내가 아무 힘도 없이 평화를 구걸하는 세력이냐 내가 그렇지. 힘을 가지고 네가 평화를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하고 압박하는 세력이냐의 차이의 시간이 논지를 다른 거지 그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하에 따라서 네 편이나 내 편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이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김갑선이 나는 많이 갔다고 봐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궁극적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압박한 건 한 거지. 사실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아니, 표현하지 그래서 않았다는 거죠. 제 전쟁론을 정리를 해볼게요. 전쟁은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시기는 무기 대 무기가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나 평화추구 세력들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돈이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북한 사회에 자본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북한의 북한을 지탱하는 기반들, 특히 무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역사가 증명을 했거든. 사회주의 붕괴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였어요. 이 말씀도 맞는 게 서독의 돈이 20년 동안 동독에 들어가니까 동독이 자멸을 했거든요. 이채원뿐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 대결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 보니까 26배나 되는 우리 돈이네. 그런데 그 돈을 쓰게 되면 심지어 우리에게 이득도 돌아오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인명 살상도 제어될 수 있고 여러모로 가장 유익한 우리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은 지금의 전략이에요. 적당한 전략이고 돈이 무기라는 거는 뭐 세계 전쟁사에서 돈 없이 전쟁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돈이 무기란 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예외로 그것도 베트남 베트콩도 있어요. 거기는 네, 예전이 좀 다 특별하죠. 다르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이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재래식 무기 있는 상태에서 돈을 갖고 정말 돈 중독을 시키면 돈의 맛을 알면 자본주의 한다는 건 기대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쪽에서는 절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하여튼, 지난 정부 얘기고 이 얘기는 백날 뭐 첫날에도 돌고 결론 안 그렇죠. 나겠지만 하여튼 핵은 절대 무기다. 제- 다른 무기랑 비교할 수 있는 제 소신 무기가 아니다는 건 이왕 확실합니다. 말한 김에 제 소신 하나만 네. 하면 우리 이왕 열차가 말하면 다 해라. 우리 열차가 북한 영토를 지나다니고 공단에 남한 기업 SK도 가고 삼성도 가고 공단에 건물 짓고 장마당에는 남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건 우리의 일상용품들이 거래되는 것이 네. 지금보다 2배, 4배, 8배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확장되는 순간 북한의 체제 성격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체제 보장은 일정 기간 해줘야 되니까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는 성격을 우리 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겠죠. 북한의 최종 권력 구조는 일정 정도 유지를 하게 해주면서 북한 사회 전체는 자본의 맛을 그러니까 시장화의 과정을 겪겠죠. 그걸 우리가 조금만 지금처럼 해서 진전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저도 박수 쳐요. 핵이라는 것 자체가 예. 가장 최종적으로 무력화되는 정리시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리시켜 진행자. 네,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 그 그다음에 부분에는 이쪽으로. 나도 동감해요. 네. 우리 자, 뭐 그러니까 라면이나 제가 과일이나 제 말씀에 이런 게 이쪽으로 다 좀 들어가면 한번 오자. 제가 자. 중계방송에서 넘겨드릴게요. 네, 넘겨. 그렇게 해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중국화 정도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핵을 갖고 있다면 20년 뒤에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제가 완전히 걱정하는 건 그래 지금- 아니, 봅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김갑수는 저 북한 그 정치 집단을 굉장히 선한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로 보고 있어요. 아유 그렇게는 말뿐이지 얘기지 마. 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들어보자. 동독하고 북한하고 다른 것도 동독이 3대 세습했어요? 그거 아니고 그렇죠. 동독이 아까 함의병 지적대로 절대 무기인 절대 반지가 없었고 네.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상주의적인 세상을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요 경찰 없애야 돼요. 있을 필요 없지, 그지? 도둑 있을 필요 없고 자 강간범 있을 필요 없고 살인자가 없어요, 그지? 왜 그러면 경찰 다 손 놓고 경찰들 그 돈으로 우리 아름답게 가난한 사람들 돈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범죄 안 일어나는 거야, 그지? 경찰 왜 있어? 군대? 필요 없어. 김정은이 안 쳐들어올 텐데 왜 군대 있어? 필요 없어. 군대 다 해산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산업전선으로 나가고 저 아름다운 사회예요. 근데 왜 경찰이 있고 왜 군대가 있어야 거의 돼요? 메소드 연기네. 잠깐만. 연기야. 잠깐만요. 우리 사회는 동독에 그런 지도자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지도자의 오판과 지도자의 야만, 야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탈린 같은 사람이 있고 모택동 같은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전쟁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자꾸 다른 나라의 지도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 김정은이는 전쟁을 먹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이고 할아버지의 유언이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켜라. 이건 유언이야. 그것 때문에 핵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돈 갖다 주면 그 돈으로 전쟁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입만 열면 전쟁하자고 외친 대통령이 있었죠. 생각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 전쟁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상황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주의 논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냉전이 있었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판단 옳았다고 보는 아니 거예요. 옳고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전쟁을 주장하는 게 악마고 바로 통일로 갈 수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는 게 천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정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과거를 겪어왔지만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쪽이 핵을 가지고 있는 국면이야. 전쟁 대 전쟁으로 맞붙지 않고 그야말로 경제 전쟁의 시기로 돌입한 게 2000년대 상황이에요. 2000년대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우리 한반도에만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제 정세적 관점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부딪히지 않고 체제 경쟁, 경제 전쟁 이런 방향으로 가는
그야말로 세계사의 선순환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는데 아직도 냉전의 악령에 사로잡혀 갖고 쟤들을 무기로 압박해야 된다라고만 서 있어. 물론 북이 핵을 개발한 게 맞아. 걔네들은 방어용으로 미군 폭격 오면 자폭해서 같이 죽자는 그 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뭐냐? 아니요. 걔네는 방어용이고 우리는 공격용이야. 그럼 이거 북한이 반대로 얘기하고 왔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데 핵이 왜 필요해요? 재래식 무기로 가까운 거리니까 가장 재래식 강력한 무기는 무기를 우리가 하면 훨씬 되는 거고. 강합니다, 우리 아니 강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야, 저 가죽잠바 어디서 받았는지 저 조사해라 저거. 저 북한 김정은한테 하사판 거 아니야 김정은을 저거? 선물한 거야. 야. 북한이 저거 수상하다 저거. 이 가죽잠바. 리비아의 체험이 있고 이라크의 체험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체험이 있어서 자국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강자로서 승자로서 일단 이해를 해준다면 좀 표현이 과한 거고 아 저들의 생존에 이 몸부림이 저런 거였구나. 그래서 핵이 저기까지 갔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급하게 여기고 저들의 목마른 게 뭘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였구나. 이 이해관계가 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손 모아 비는 시점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점에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게 지금이에요. 아니 그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인 거 아니, 당연하죠. 아닌데. 아, 당연하죠. 예, 예. 거의 북한 정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볼 지금 때는. 모든 지역 전쟁은 미군의 폭격으로 시작되어 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만약에 중국 견제의 필요에 의해서 영변에 빵 한 방 터트리면요. 여기는 지역 분쟁에 완전히 거의 전장이 되겠죠. 대신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군수물자 엄청 소비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우면서 그들과 잘 지내야 되면서도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해야 되는데 중국 압박의 수단이 이 한반도 전쟁일 수도 있고 한반도 평화일 수도 있는데 까딱하면 그야말로 전쟁일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리스크를 우리는 안고 산단 말이에요. 김갑수는 있잖아. 그거 있지 왜 그 우리 죽으면 그 뭐지 그 기증 신체 기증 있잖아. 네, 그거 장기 좀- 기증. 장기 기증 그 조금 그 해봐. 그 근데 갔었어. 이제 왜냐면 지금- 잠깐만. 그 뇌는 있잖아. 이거 연구 대상이야. 이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저 뇌를 저걸 분석을 해야 된다. 야 저런 뇌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은 자, 일단 전쟁 국가야. 자, 전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연명하는 양극단 국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갑수님 논리 중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우리도 이건 새겨 들어야 돼요.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 좌파 진영 지식인들은 뭐라 하냐면 북한의 핵이 과연 어디까지 개발돼서 무기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영변 핵실험을 5번 했는데 그게 진짜 오리지널 핵실험인지 아니면 TNT를 갖다 놓고서 뭐 핵무기를 좀 갖다 섞어가지고 핵 원전만 날아간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 좌파 지식인들이 보는 시각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서 어쩌면 북한의 핵의 무기를 무기 용도보다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는 면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 협상에 대해서 시간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국제적으로 완전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북 봉쇄가 이제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 연결고리를 끊자는 게 지금 김정은의 술책이고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해서라도 어찌됐든 북한을 개방하자는 게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미국은 어렵게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북을 풀코트 프레싱이 성공이 됐어요. 체인망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러겠죠. 삐끗해서 정말 옛날처럼 이렇게 몰래 북한에 돈이 들어간다면 그러지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폭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미국의 이제 압박 제재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핵무기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답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선에서 그런데 뭐 타입이 올지 모르겠지만 다 동의하는데 끝에 말 한마디만 토를 달게요. 핵무기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 지원이 들어가는 그 순서라면 북한은 죽어도 못 받아요. 죽어도. 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리비아가 거의 핵무기 먼저 이제 두 손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안에서 CIA가 지원해갖고 부족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잔인하게 리비아 그 지도자 가다피를 처형하면서 리비아가 그냥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거든요. 리비아보다는 북한 체제가 훨씬 더 안정돼 있다고 저는 아니 봐요. 뭐 그래도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핵폐기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 핵폐기와 줘야 돼. 경제제재 해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사찰단의 사찰 기능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IAEA 사찰단들이 무슨 신문기자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전문가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제재 해제라는 건 북한에게 그냥 아주 이잡듯이 완벽하게 다 뒤져서
철두철미하게 다 해제를 하는 건데 아직은 상호 불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적어도 트럼프가 내년 1, 2월 중에 그 김정은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게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AEA 사찰단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신문 기자나 일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물리학자들이 가고 기술자들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영변 핵실험한 장소로 우리가 가겠다. 그 정도면 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검사를 해보면요. 진짜 핵실험인지 이게 가짜인지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나와요. 북한이 아닐까. 그걸 공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게 핵무기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간 박종 중에서 북한핵이 뻥카일 수 있다. 아니, 이런 완전히 얘기도 있는 뻥카는 거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뻥카일 수 있다. 야, 이거 제목 잡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이 제일 예.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프로토늄 핵무기는 합의금 무서워하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토늄 핵무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핵무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뭐가 있냐면 네. 우라늄 광산이 있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난 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그거예요. 유럽의 그거를 좌파들은 확인하겠다는 뻥카일 거예요. 수 있다라고 아니요, 보는 거지요. 과장됐을 수 있다. 중도가 좋긴 좋다. 그걸 뻥카라 그러죠. 지금 한민병 씨가 말한 이게 진보 쪽에 생각하는 진실이 저게 아닐까라고 하지만 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뻥카일 수 있다 이거. 아니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한민병 씨가 얘기한 거에 과장된.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둘이 이건 많이 잘 놀아라, 논의한 거야. 잘 이게 놀아. 무슨 소리냐면 보수 세력 너까지 말려들어서 셋이 놀라고 그러냐. 보수 뭐가 뻥카야. 아니 형님 말에도 약간 일리가 있어. 그죠? 진실은 나중에 이제 100년 지났는데 북한이 우리 통일되고 난 사실 우리 핵 없었어. 이러면 완전히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정확한 진실은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지. 모르죠.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이나 약간 뭐 전쟁 불사 세력들은 북한 핵을 어떻게든 과장하거든요. 얘들이 엄청난 지금 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핵 공포에 떨고 있고 미국 본토도 위협받고 이쪽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필요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닌 쪽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북한의 이 핵개발 기술 능력으로 볼 때 딱 북한의 해킹 능력과 똑같아. 북한에서도 해킹 요원이 몇십 명 있대지만 몇천 명이요. 한 국가를 7천 명이에요. 그 수준이 아닌데 말도 안 해킹력으로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면 사회 농협도 다 마비시키고 완전 히 그렇게 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가는데 내놓고 북한의 핵개발 기술 수준이 대외적으로 미국이 필요해서 막 과장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못한 수준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내놓고 못해. 의혹은 가는데 근데 지금 한민병 씨는 마음껏 자유롭게 빡 지르는 거야. 지르는 게 아니라 부럽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형님이 있다는 그 거죠. 얘기하면 좀 불신이 들어가는데 또 종북 소리 하겠지. 우리 이병희 형이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게 미국의 아이 제일 먼저 얘기한 뻥카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 음모론은 제기하는데 미국이 그 능력을 아주 알길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능력이 핵도 없는 거 뻥카를 가지고서는 그걸 탐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북핵을 국가 어젠다 1순위에다 미쳤다고 뻥카 핵을 갖다가 놓고 그것도 감지도 못하고 1순위에다 놓고선 그 색 날릴 그 노스코리아가 뭐 그래 김정은이가 대단하고 핵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테러에 한번 맞아봤는데 비행기로 맞았는데 3천 몇백 명이 죽었는데 핵배낭이 여기 있었으면 3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김정은이를 이제 요거 요주 인물이다. 그렇게 되는 게 핵뻥카가 있으면 미국의 탐지는 위성으로 빈라덴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빨래까지 봐. 위에서 위성으로 쭉 주민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옥상에 누군 빨래 거두러 올라갔습니다. 빨래 여자인 것은 그럼 여자가 셋이고 그렇다면 남편이 셋일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오사마 빈라덴일 것이다. 이렇게 위성에서 다 잡는데 아니 핵을 뻥카리 이라니. 이보기 씨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의 그 무기 탐지 능력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들 부시 때 대량 살상 무기 이라크에 나온 거야, 대량 또. 살상 무기 있다고 아주 국제사회에 해서 얘기하면 아작을 내서 한 나라를 그냥 완전 다 나온다. 죽여버렸는데 없었어 핵이. 국제사회에서 핵이 나오는 거는 부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거든. 대외 전략상 미국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량 살상 무기 없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다 죽여놓고 나서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다만 미국의 시민들이 양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퇴임 후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면 3% 이하로 정말 바닥으로 나오는 게 그런 국제적인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이 못한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봉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자기 국가 어젠다 1순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아니, 식이 바뀌었어요. 한번 그랬어. 그다음에 한번 그랬었어. 그 뉴욕지에서 테러 났을 때 3,9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2,9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따지면 그런데 3,000명 가까이 죽은 거 아니야. 어찌 됐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간지 모르니 미국에서 요구한 게 영변 핵시설 사찰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핵 기술이 어디까지 진전됐냐를 보겠다는 얘기고 북한이 그거조차도 안 내놓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들이 뻥쳤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냉정하게 모든 한번 다 열어놓고 볼 수 가능성이 있죠. 하나. 예, 자 여기서 정리하고 보수 대통합 얘기하자는데 무슨 핵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상하게 뭐 보수 대통합이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우리가 통합이 안 돼서 맨날 다른 어젠다로 일을 못 겪기로 들어가잖아. 하는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수 대통합 안 된다 보수 대통합은 이 총선 아니, 전까지 총선 전까지 된다 안 된다 되는 걸로 봐요. 된다 되는데 왜? 자본은 왜? 있었지만 왜?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지. 해야 된다. 이기기 위해서 네. 할 겁니다. 똑같아요. 보수 뭐 진보도 정의당하고 옛날에 이제 통합진보당 뭐 그전에 여러 진보정당하고 민주당이 전략적 제휴를 많이 했잖아요. 그 명분을 많이 내세워주면 사실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보수는 훨씬 더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고. 서로 죽일 듯이 왼수가 되지만 둘 나오면 지는 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수없이 겪어봤거든. 네. 그렇게 하면 해도 안 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아마 2월 전당대회까지 거의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쟁으로 박터지게 싸울 거예요. 이거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공천권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눈살을 찌푸리고 쟤들은 안 되겠다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력이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긴 쪽이 헤게모니를 쥔 대신 저쪽하고 어떤 형태의 제휴를 하겠죠. 지역구 나눠먹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얘기는요. 지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싸움의 유화적 제스처일 뿐이고 될 수가 없고. 총선에 막바지 돼서 될 것이다. 아니 2월 전당대회 때 일단 친박이 잡냐 비박이 잡냐에서 1차 승부가 나고 승부가 난 다음에도 바로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지역구 안배 싸움이 당연히 벌어지니까. 총선 내후년 총선 그런데 선거 전에 쫙 붙는다 이거지. 무조건 붙는다. 그거지. 궁극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보수대 통합론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이해찬 지금 그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는 20년 집권론이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선거 구도를 그냥 끌고 가면 소선거제를 끌고 가는 상황에서 과연 자한당이 중심이 된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질 세력이 분명히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 상황하에 보수대 통합을 한들 오세훈 시장이 들어간들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가서 당을 만든다 한들 어느 국민이 찍어줄 거냐고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안 좋다?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구도면 20년 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수 대통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 정도면 그 국정농단에 관련됐던 그 측근 친박 세력 몇 명 중은 지금 할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국민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다시 당 주도권을 쥐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는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일정 부분 40-50% 이상의 사회 극빈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견고한 지지 세력 40% 50%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한들 누가 찍어주냐고요. 이것도 제목 나왔네. 한บิ๊병 보수 대통합에도 진다. 대도시에서 다 져요. 못 진다. 이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게 그 진보한테 진다. 잠깐만 있어봐요. 그 대통합에도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하나가 그 한이 있어요. 한 많은 민족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 한에 대해서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한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력이 화려하고 된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야. 그 한을 억눌렸던 한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몰아준 거예요. 사진, 영정 사진 다 가지고 나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뜨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30몇 년 구형을 받고 거기 깜빵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느냐. 이래서 억울한 게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 한으로 이제 조만간 철퇴를 내립니다. 지금 자한당이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통합도 못하고 저렇게 뭐 비박 친박 싸움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추세예요. 많이 올라갔죠. 추세가. 그다음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집이 근처라서 광화문을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나오는데 태극기 부대의 이 그 색깔이 변질됐어요. 처음에는 조원진 세력 같은 이런 아주 뭐 진짜 극우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양깔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 개혁 보수 세력까지 나오고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젊은이들이. 나도 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흐름의 물결, 촛불도 처음에 그랬거든. 네. 그 흐름의 물결을 타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오만하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잘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 윽박지르는 거야. 통합해 임마! 안 하면 이제 안 돼. 그리고 지지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국민들 무서워서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조만간 여기에 심판을 대해서는 어때요? 자. 함익변 아니 그러니까 통합된다가 아니라 함익병 형님이 얘기했던 통합돼도 진다 민주당한테 보수가 나는 진다 나는 이긴다. 이긴다. 보세요. 아, 아까 잘못 봤다. 한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년 좀 넘었죠. 예. 2009년에 돌아왔어요.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이 훨씬 더 강했던 때는 지난번 문재인 박근혜 선거 때가 훨씬 더 강했을 훨씬 거예요. 강했죠. 아니 근데 그때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라니까. 한이 한을 문제였다면 몰라서 그래. 이미 그때 됐어야 돼요. 지난번 정권에서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지난번 선거에서 보수가 진 이유는 하나예요. 무능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보수는 무능해서 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한이 갑자기 그 10년 뒤에 5년 전 선거 때는 한이 없던 선거가 이번 선거에 왜 한이 생기냐고.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권 잡은 게 이명박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인데 자기네들이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이 쌓이고 묵은지처럼 쌓여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내 보수도 재밌는 묵은지처럼 알았어. 폭발한다니까.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1년 전으로 가면 다시 탄핵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 탄핵이죠, 당연히. 똑같죠? 네. 결과는 똑같이 일어난다 보는 거죠. 탄핵이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만약에 그때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우리가 4.19 때 겪었던 시민항쟁이 또 벌어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인원 나온 숫자를 보세요. 그 숫자를 최소화시켜도 이 사람들이 못 참겠다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요 그냥 사그라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군사력, 경찰력하고 맞붙어 쳤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요? 네, 친박계는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살상까지 왔다니까.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마무리 좀 예. 하고 만약에 탄핵이 없는 과정이 있었다면 시민항쟁이라는 게 커져서 가령 더 큰 살상까지 불상사가 이루어져서 있었다. 이렇게 해서 엎어졌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걸 달래기 위해서는요 4.19 때 얼마나 처형했는지 아세요? 최인규 등등등 총 맞았죠. 이기붕 등등 일가족 자살했죠. 우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전 집권 세력에 대한 불가피했던 또 끔찍한 일을 반복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그러지 그러니까 말라고 가장 헌법재판소도 있고 다 온건한 있는 거죠. 방법으로 네. 준법 절차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불복하는 저런 사람들은 뭐냐고 어쩌라는 불복 누가 거야. 한다고 그랬어요? 탄핵은 부당한 거다. 탄핵은 지금 뭐 잘못된 거다 해갖고 박근혜 석방하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런 까마귀도 사람이 아니고. 소수죠.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가수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국민이 다시 돌아갔어 1년 전으로. 탄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나는 이루어질 수도 그때 탄핵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에너지가 이제 합쳐져서 그 이제 올바른 에너지라고는 안 봐요. 근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박근혜와 특히 최순실에 대한 실망, 정유라 사건 이런 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한구가 공천을 완전히 공천에 네. 잘못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네. 불협화음이 있었죠.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우군이 박근혜 대통령을 받쳐줄 여당이
무너져 버린 거야. 무너버릴 때 여당이 무너진 게 국민들은- 정확하게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때 우리 강격도 같이 할 텐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천하면 수도권에서 전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군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군을 지가 자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교만했지. 자멸한 180석까지 얻는다고 아니, 그리고, 교만했어. 굉장히. 그리고 이한구 등 그래서 굉장히 그때 교만했지. 당시에 그 공천을 휘둘렸던 보수가 그거 교만의 극치를 잘못해가지고 당했죠. 우군도 없어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에너지로 탄핵이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돌아간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면은 우군들이 지켜주고 그럼 탄핵이 안 당할 수 있죠. 하여간- 안 당했으면은 결론 탄핵 과정이 없었다면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불행을 겪었을 아, 것이다. 사실은 그 전에 훨씬 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이봉규 선생님 방송에서 늘 하던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여야 합쳐서 국회에서 지명한 총리를 책임 총리로 임명해서 임기를 채우겠다라고만 선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였으면 물러나라. 아니 하야까지는 아니라도 하야하고 미국 망명한 다음에 그렇죠. 이 수습위원회를 여야 합의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정치적 해결책이 있었는데 비상시국위원회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방법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몰고 온 거는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이지. 고집이에요. 그럼.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때 하야가 답이었다. 하야 전에는 정치적으로 타협할 기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보수 대통합 결론은 선거 바로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데 저는요, 글쎄요. 그때까지 보수가 다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형태라면 황익변 형님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진다. 수도권 이런 그러니까 이 무조건 수도권에서는 진다. 필패입니다. 제가 예. 무지를 자인하고 또 순수하게 의도 안 담고 이봉규 씨에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질문하면 나 답변 기회 주는 거야. 아, 당연하죠. 네. 질문. 아, 저 질문해놓고 지가 답을 해요. 지금 보수 세력의 여러 사람들이 징글징글하다. 있지만 저 내가.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사람이라면 보수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은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여야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세훈 같은 사람이 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 얘기하면 픽픽 비웃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세요? 즉 진보 쪽에서 안철수 얘기 나오면 픽픽 비웃는 거랑 어쩜 이렇게 반응이 똑같지? 그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세훈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평가가 도대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개인이 아니라 얘예요. 사례. 지금 벌써 그래서 온건 보수는 아예 취급을 못 받는 건가? 아닌데요. 이러죠.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보수 괴멸을 이루었던 한 축들은 죽어야 삽니다. 미국 국가 장례를 보면서 또 멋진 장면이 하나가 앞에 전직 대통령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얼마나 잘못한 거 많아요. 당신 말대로 부시 대량 살상 무기도 없는데 때린 그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 잘못했지. 클린턴 그 세상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인턴 사원하고 그 난리를 쳤지. 그런 분들인데도 그냥 미국 국민들이 오세훈 얘기하는 잠깐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앞에 전직 대통령 부부들이 쫙 앉아 있고 그 뒷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부통령 부부가 있는데 저 뒤에 알고 부통령 부부가 다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알고가 살았어요. 살았지. 오세훈 플러스 전부 있잖아. 그때 당시에 실정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죽고 정계 은퇴 선언을 다 사그리 내가 생각할 때 한 열 몇 명 돼요. 사그리 정계 은퇴 선언 하시면 국민들이 그 중에서 몇 년 있다가 부릅니다. 사직생하라 이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살겠다고 뭐 지금 당권을 잡겠다. 지금 대권 후보가 되겠다. 지금 뭐가 되겠다고 나오면 죽습니다. 오케이. 자, 알고가 되시면 그러면 알고가 되시면 굉장히 그냥- 나는 여태까지 형이 한 말 중에 굉장히 귀에 쏙쏙 아니 들어오는데. 그러면 야, 봉규 형 얘기. 이봉규 씨. 다 마고서 그래. 저 인간이 다 마고서. 좋았어 지금. 신바람 이 박사 신발을 객관적 중립하지 말고 개인적인 의사로 그리고 이건 뭐 정치 행위가 아니잖아. 또 물어보는 거야? 예, 답변 기회 줘야 돼. 오세훈 같은 사람은 반성하라. 그렇다면 다. 예컨대
지금 자유한국당을 재건하는 인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정책 지지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난 이제 그건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입을 해보자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다른 사안이지만 어떤 일정 정도 책임 자기가 그렇죠. 당신이 지고 이제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이냐. 영정사진 쫙 들고. 그럼 자 박근혜 대통령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하네. 아니야, 얘기 다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말하자면 사망 선고를 받은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네, 그럼요, 그렇죠. 그때 등장한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봐. 그때 권한대행을 해가지고, 예? 권한대행을 황교안. 해서 권한대행을 해서 황교안. 이미지를 잇는.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의 꿋꿋하게 그 보수 우파를 대변하면서 소신 있게 황교안. 그 비정치적으로 행동했던 문재인의 이미지가 대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황교안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좋은 정치 지도자인데 지금 같은 뭐 어려운 시기에 난세죠. 보수 중에 보면 난세인데 이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본인이 복당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반성의 말을 남겼던 게 뭐냐면 자기 때문에 서울시를 좌파 진영에 넘겨줬고 그 좌파 진영에 넘겨줬기 때문에 사실 촛불 같은 것도 다 진행될 수 있었던 그 모티브는 오세훈 시장이 중도 사퇴 하기 힘든 그 무상급식에 그렇죠. 대해서 이슈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는 바람에 좌파의 판을 벌여준 거예요. 그렇지. 네, 거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는 걸 보면 역시 이분이 냉정하게 자기 그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판단력도 그 정도는 있는데 돼. 다만 그렇죠. 그때 왜 그런 정도의 시장을 갖다 걸고 그 일을 벌렸느냐? 그거는 저는 과욕이었다고 봐요. 그건 차기 대선을 그때는 노리고 제가 거기 그때 서울시청 출입기 전에 그렇지. 잘 아는데 그때 서울시 의회 3분의 2 이상이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받아 주고 너무 모든 일 안건 마다 다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이봉규 씨가 지금 황교안 본인도 그만두고 황교안 싶었다는 전 어떤 총리 참이었을 얘기하니까 거예요. 좀 이렇게 선의로 충고를 하나 할게요. 이 중도에게 다가가야 대권이든 뭐 뭐든 하는 거예요. 결국 정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30%가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총선, 대선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전 총리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대단한 걸 갖출 수도 있잖아요. 또 보수 세력들이 좋아하듯이. 그래서 한번 절차가 꼭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김대중이 어떻게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도 거론한 걸 못 봤는데 한국논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수 매체가 있었고 그 대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지금 뭐 조갑재 뭐 이런 류형의 사람이었는데 또 KBS에서 5시간에 걸쳐 김대중 사상검증 토론회란 걸 했어요. 대선 앞두고 대통령 될 때. 너 빨갱이 아니야. 기억나요. 기억나실 거야. 그거 세상에 없는 토론회. 어떻게 사상검증 토론회를 했냐고. 하여간 몇 시간에 걸쳐서 보수 논객이 쫙 앉아갖고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즉 대선 후보쯤 될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무례하면 안 되는데 싶은 정도의 온갖 가혹한 얘기를 다 쏟아냈고 DJ는 그걸 거의 다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생겼거든요. 제 얘기는 황교안의 사상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정책적 능력이 한번 검증될 필요가 있어요. 난 그분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의 각 정당 적어도 당대표급들과 정말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TV 토론하에 편집 없이 공개 검증 토론회를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가져서 그분도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내. 그러면 잘 아는 것도 있고 어눌한 것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야. 그러면 정치 리더로서 지금까지 공무원만 한 사람이 무슨 정치하는 것을 딱 한 방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좌파 지금 현 집권 세력 저는 뭐 좌우가 동등하다는 개념을 사는 얘기예요. 보수 진보 다 좋아요. 지금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야당 지도자가 된다면 고맙죠. 선거하는 구도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집권을 생각한다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당대표로 제일 적절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이 살려면 당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미래를 얘기하는 당이라고 이 얘기를 하려면 지금 금명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음으로든 양으로든 다 연관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태경, 이현주도 괜찮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거기도 확 느꼈다는 게 느끼잖아, 바뀌었다. 자, 그래서 자한당이 정말로 당으로서 다시 살아남고 보수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이끌어보겠다 생각이 든다면 30대, 40대 그렇죠. 이미 노출돼 있는 사람들 30, 40대가 나와야 돼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부족함이 이현주. 있고 어리고 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거명된 사람보다는 나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훨 신선하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다음번 총선에서 어떻게 한번 싸워볼 만한 자, 정도는 된다는 네, 거예요. 우리 4명이 뭔가 좀 통합된 의견을 하나 정리하면 형님도 뭐 오케이 할 것 같아. 50대 이상은 조금 보수 쪽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 3, 40대한테 한번 기회를 줍시다 한번. 예, 네. 뒤에서 병통이나 저도 쳐야죠. 50이 바로 이제 넘었기 때문에 저도 물러납니다. 예. 내가 아니, 네가 물러나는 거냐? 선거에서 졌으니까 헛소리 그러니까 방송. 형, 사람이 내가- 지금 아니 그런 뜻 아니야. 나 진짜 너 3, 물러나. 40대한테 너 물러났잖아. 우리나라. 내가 동작으로 싫어요? 아니 좋아. 민주당의 괜찮죠? 반응을 표현할게. 예컨대 2월 이제 자유한국당 총선 뭐야 3, 40대한테 기회를 전당대회 주는 때 그래야 보수가 내년 살아요. 2월에 홍준표 당대표가 등장하면 민주당에서 맞아. 많이 해야겠죠. 네. 황교안 이제 당대표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예상 밖에 이준석이 있지만 뭐 꼭 이준석인지는 모르나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면 긴장이 지금. 이렇게 되지. 네. 이준석 류가 나오면 바짝 긴장하지. 완전 달라져. 자, 왜냐면 보수가 바뀌는 거야. 심지어 민주당은 당대표가 70대야. 네. 그런데 3, 40대 자유한국당 완전히 대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등장했는데 2년 뒤에 총선에 당 대표로서 이준석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가서 각각 자기 지지부 연설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선거판 민주당 수도권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자한당에서는 지금쯤이면 모든 당 대표 출마하겠다는 사람 60대, 70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와서 너가 지금부터 3년이면 3년 당의 정권을 갖고 자한당을 보수를 한번 살려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 정도 되면 저는 보수의 미래가 보이고 대통합이 눈에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묻은 개가 근데 뭐 묻은 거 나무는 꼴이에요. 이렇게 맞는 말이 통할 것 같으면 이 진지게 변했죠. 아니요, 저는 그러나 그것도 믿습니다. 그 방향이 옳다는 거 알아도 다들 자, 자기 이권이 있기 네, 때문에 50대 이상은 어떻게 안 보면은 바뀌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선진국들 한 60개국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30개국 대부분이 지금 3, 40대가 전부 수석이고 대통령이에요. 야, 트럼프는 아니 그러니까 한두 개 빼고. 메르켈은 형님. 메르켈 그만둔대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나라 이름 불러줄까 지금 여기서? 영국, 야. 캐나다. 아 진짜 야. 그렇게 한두 개 얘기를 일본은, 하면 안 돼. 일본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야. 제일 가장 강력한 원투쓰리 아유, 진짜요? 시진핑은 북한 아이고 야. 진짜. 김정은 참 그래 아주 훌륭한 34살. 아주 아이고, 그래 네, 아유 진짜. 거 가서 살아 좀 살고 싶어. 평양 가서 살아 왜 여기서 얼쩡거리냐 평양이 아니라 해주 우리 어머니 고향에서 그래 살고 싶어. 가 좀 이제 거기. 10년 안에 될 것 같아. 아니 10년 김정은이 안에. 밑에 가서 현재는 살아. 가는 게 불법이에요. 나이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문제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를 갖고 절대로 나누진 않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스템에서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원래 보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보수는 자기들끼리 나이 든 사람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었다는 얘기가 적절할 거예요. 지금 40대 보수 진영에 떠오르는 사람이 10초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네. 그나마 제가 이준석 군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입에도 군이라 그러잖아요. 어리다는 거 저도 알아요. 준서가 근데 빨리 나와야 네. 되겠다. 이 근데 이러지 좋은 말 할 않으면 때 너. 이런 말을 이러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않으면 하는데. 보수 진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싫어. 없다는 거예요. 예. 누가 나와도 자, 지금 땡. 거명된 사람들이 나오면 네. 보수는 필패예요. 땡. 나 자, 이건 필요 시작. 없고. 지금 이 시간 역시 이봉규 씨에게 하는 질문을 할게요. 아 이봉규 씨 좀 진지하게 들어야죠. 진지하게 들어 시간이 없습니다. 싸니의 메갈 워마드에 대한 진짜 본심은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그치? 야 싸니가 아니, 뭐 어디 가서 오줌 싸니가 메갈 워마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심이 뭐였을까 내가 메갈은 알 질문했잖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면. 뭐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시끄러운 의제 중에 숫자로 말하면 가장 많은 사람 사실은 10대, 20대, 30대까지가 여기 몰두하고 있어요. 직업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쪽도 모른다는 얘기야. 이게 나이에서 오는 거야.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추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갖고 박 터지게 싸는지 젠더 이슈 한 발만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여혐 남혐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보면 지도자는 거기서 나이를 딱 정해요. 지도자는 최하 50이 우리나라로 만 50이야. 그러니까 51세. 50이 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0대는 뭘 공부하고 20대는 뭘 공부하고 30대는 뭘 공부하고 40대는 무슨 책을 읽고 뭘 공부해서 뭘 어떤 또 일을 해서 비로소 50이 돼야 한 나라를 아니면 한 부족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 근데 지도자가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실무 일 시킬 사람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저 30, 40대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런 사람 쓰고 왜 지도자가 그럼 좀 사회적 경륜도 있고 해안이 있잖아요. 이렇게 DJ도 칭송하잖아. DJ가 70 몇 살에 대통령 근데 됐어요. 이봉규 보면 나이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저 세계 국력 1, 2, 3, 4등이 다 60, 70대잖아. 그런 게 중국이 미쳤다고 미국이 미쳤다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를 내세우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나라들 이런 방대한 데에서는 연륜과 해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끝 이제 더 이상 없어. 자, 오늘 저 일요 서울 TV 주간 박종진은 여기서 마치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 예. 추가로 요거는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플라톤은 아테네가 망해갈 때 그때 자기가 국가론을 썼습니다.